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완성의 노현서입니다. 자, 오늘 우리 또 소설 계속해서 단골 유형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유형 정리 가야지 되겠죠. 그쵸?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사건 전개 양상에서 구성하고요. 소재하고 배경하고 이런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빼먹고 간 게 있었는데 뭐였죠? 갈등이었죠. 그래서 그것까지 오늘 넣어가지고 가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소설 개념 알고 유형 알고 보면 이야기가 굉장히 딱딱딱 구조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이러고 그냥 휘리릭 넘어가고 아무 막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딱 끊어서 여러분이 아 이거는 뭐구나 이거는 뭐구나 아 얘는 뭐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 딱 머릿속에 정리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거 특히 여러분 또 마지막으로 잘 듣고 잘 정리를 해두셔야겠어요. 아시겠죠? 오늘도 선생님이랑 아이 컨택. 자, 눈 잘 마주쳐 봐요. 선생님은 두려움이 없어요. 좋아요. 그쵸? 지압당하지 말고 함께 가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너무 세게 쳐다보지 말고요. 선생님 지금 좀 살짝 무서웠네? 자, 사랑스러운 눈으로 함께 쳐다보도록 합시다. 이번 선생님 컨셉이 뭐 따도녀라며 우리 친구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차가운 도시 여자 아니고 이제 따뜻한 도시 여자가 선생님이 되셨다. 그래서 뭐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원래 차도녀는 뭐예요? 나는야 차가운 도시 여자 하지만 내 남자에겐 따뜻하겠지. 이 컨셉인 거잖아요. 그죠? 저도 여러분한테 따뜻하다니까요.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눈길로 함께 가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오늘 보실 부분이 38쪽에 원래 유형 3이죠. 오늘 살펴볼 유형은요. 종합적 이해와 감상. 무슨 얘기예요? 복이 있는 거. 이거 사실 선생님이 시 부분에서 정리해준 적 있걸랑요? 살짝 밑에 보면 막 외제적 관점, 내재적 관점 이런 거 본 적 있는 것 같네. 그쵸? 다시 한번 정리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소설의 창의적 변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소설을 창의적으로 바꿔 쓰기를 해보는 거죠. 뭐 시점을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장르를 바꿔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선생님이 이 시간에, 종합적 이해와 감상을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빼먹었던 갈등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물론 선생님이 이번 시간으로 밀어놓은 이유가 시간이 없어서 선생님이 저랬구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번 내용에 더 어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 자, 종합적 이해와 감상은요. 우리에게 보기가 주어지죠. 자, 소설에서 보기 문제 되게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시에서 30초에 투자할 때 1순위로 보기 있는 시를 보면 그 시에서 이 소설의 주제의식도 알 수 있고, 소설이 아니라 뭐죠? 그 시의 주제의식도 알 수 있고, 그 시의 어떤 시어의 의미도 알 수 있고, 창작 배경도 알 수 있고, 이런 것들. 시에서 보기를 통해서 힌트를 얻어올 수 있다라고 했죠.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소설 문제에 반드시 보기 문제가 한두 개가 나와요. 얘도 어떻게 해라? 30초의 투자를 통해 미리 읽고 들어오라는 겁니다. 소설에서 제일 많이 주어지는 보기가 뭐냐 하면 시대적 상황이에요. 자, 시대적 상황 혹은 작가의 경향 이런 것들이 주어지게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은 결국 시대 상황이 그 인물에게 미치는 영향 혹은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의식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모두가 갈등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소설을 우리가 갈등의 문학이라고 해요. 자, 소설은 갈등의 문학이다. 즉, 갈등을 파악하는 것이 그 소설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인데, 그래서 쉽지만은 않겠죠. 이걸 제대로 파악해야 우리가 문제를 풀고 또 소설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쉽지만은 않겠죠. 자, 그 쉽지 않은 걸 우리는 뭘 통해서 해결하냐? 갈등을, 보기를 통해서 이끌어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시대적 상황을 보면 혹은 작가의 경향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 작품이 중심으로 삼고 있는 갈등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갈등을
요 시간으로 끌어오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갈등에 대해서 일단 공부를 다시 해보고 가도록 합시다. 자, 앞으로 살짝 가셔서요. 자, 35쪽을 다시 한번 펴주시죠. 자, 갈등이라는 거는요, 우리 그 책에 보면은 일단 갈등의 유형 막 이래가지고 갈등에 어떤 종류들이 있다, 요런 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걸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갈등이라는 게 왜 생기냐는 거죠. 자, 보면은 뭐 개인의 내적 갈등, 개인과 개인, 개인과 운명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설에 등장하는 모든 갈등은요, 원인은 하나입니다. 자, 오늘의 개념 막차 태워드리겠어요. 자, 오늘 개념 막차 소설의 갈등은요, 사실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의 갈등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설가가 이상과 현실 사이에 주인공을 둘 수도 있고, 이상을 추구하는 주인공과 그리고 현실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또 다른 인물들을 둘 수도 있고, 이런 즉 이상과 현실의 갈등에 의해서 모든 종류의 갈등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잘 감이 안 오죠? 자, 이 부분은 선생님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소설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갈등을 중심으로 한다. 그런데 이 갈등이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의 갈등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상과 현실의 갈등이라고 했을 때 이상이 뭘까요? 현실이란 또 뭘까요? 자, 보통 현실을 추구한다 라고 하면요, 자, 세속적인 어떤 욕망들을 뜻하게 됩니다. 세속적 욕망에 뭐가 있어요? 돈, 그죠? 권력, 명예,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돈과 권력 따위의 그런 세속적 욕망들을 우리가 현실이다 라고 해봅시다. 먹고 사는 문제, 좀 더 위로 올라가는 거, 남을 짓밟고 내가 더 잘 되기 위한 거, 이런 걸 어떤 현실적인 욕망이라고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상은요, 뭘까요 그럼? 이상, 양심, 뭐 꿈, 뭐 신념, 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상이라고 해보자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이상과 현실, 즉 어떤 양심과 비양심의 갈등, 꿈과 또 이런 세속적 욕망의 갈등, 뭐 어떤 신념과 그리고 타협의 갈등, 이런 것들, 선과 악의 갈등, 이런 것들 결국 정리하면 이 갈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소설가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소설가는 근본적으로 이것과 이것 중에 뭘 더 중요시하는 사람일까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자, 이거죠. 그죠? 소설은 대체로 이것이 옳다라고 말을 합니다. 대놓고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걸 추구하는 사람들은 뭔가 좀 속물인 것처럼, 이걸 추구하는 사람들은 뭔가 좀 어딘가 안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고 사람이라면 이쪽으로 가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소설이라는 거죠. 소설가들 자체도 사실은 그런 생각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 선생님, 소설가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많잖아요. 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처음부터 돈을 잘 벌었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소설가들은 처음에 소설 써서 맨 처음부터 돈을 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보다 자신의 어떤 신념이나 자기가 세상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한 사람들이 소설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소설가는 혹은 작품의 서술자는 마음속으로 겉으로 드러내든 아니면은 속으로 뭐 그냥 숨겨놓고 있든 간에 어쨌든 마음속으로는 누굴 더 지지하겠어요? 이쪽을 더 지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소설을 보면 한 개인이 이것과 이것 사이에서 갈등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신념을 지키려는, 양심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과 그 반대쪽에 있는 이런 속물적인 사람들이 갈등하는 그런 경우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중에서 무엇을 더 많이 다루느냐, 무엇을 더 중요하게 다루느냐,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제를 파악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보세요. 자, 이상과 현실 중에 이 이상을 추구하는, 이쪽을 추구하는 주인공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여기 바로 뒤에 나와 있는 우리가 오늘 풀어야 할 유형 다지기에 나오는 것처럼 세속적인 욕망, 돈이나 권력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주인공이 어느 쪽이냐, 이 소설에서 다루고 있는 삶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작품의 주제가 결정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자, 이거를 추구하는 사람, 물론 힘들겠죠. 살아가면서 배고플 수도 있고요. 부딪히는 면도 많을 거고요. 혼자서 어떤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적인 갈등도 많이 겪게 될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거를 추구하는 사람에 대해서 서술자는 어떤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설가 자체가 이걸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을 지켜가는 주인공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는 우호적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주제의식은 뭐가 되겠어요? 양심, 꿈, 신념, 선, 자, 이런 것들을 지키려는 삶. 자, 선생님 방금 좀 영어처럼 발음할 뻔했죠. 삶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양심이나 꿈이나 신념이나 선이나 이런 것들을 지키려는 삶이 바로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반대로 이쪽으로 와보도록 합시다. 자, 주인공이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의 삶을 보여주게 된다면, 자, 서술자는 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겠죠. 돈만 쫓아다니고 권력에 빌붙고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서술자가 얘를 바라보는 어조 역시 어떻게 나올 수 있냐? 냉소적으로, 비판적으로, 또는 풍자적으로 이 인물을 그려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술자의 어조는 이러한 어조가 되겠고요. 태도 역시 이러한 태도가 되겠고, 이때 주제는 뭐가 될까요? 자, 이런 것들. 자, 돈과 권력과 명예와 뭐 이런 것들, 지위 뭐 이런 것들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삶에서 끝나면 안 되죠.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키려는 삶 자체가 주제였는데, 이 경우에는 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삶 자체가 주제가 아니라 자, 이것에 대한 비판. 자, 이게 바로 요 경우에 주제의식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자, 갈등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갈등이란 결국 출발점은 이건데, 여기에서 모든 갈등들이 시작이 되는데, 자, 둘 중에 어느 쪽을 더 많이 다루고 있느냐에 따라서 소설의 주제의식 바뀔 수 있고, 서술자의 태도, 어조 역시 바뀌어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 부분에 여러분이 일단 정리를 하시면 우리 책에 35쪽에 갈등의 유형들이 정리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역시 이 틀에 맞춰서 볼 수가 있겠죠. 자, 같이 한번 이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요, 첫 번째 칸에, 자, 내적 갈등. 오랜만이죠? 우리 노란 손 친구, 그쵸? 선생님이 이번 강의에서는 얘를 좀 졸업을 시키려고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해서, 그래, 넌 집에서 쉬고 있어. 이러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찾더라고요. 우리 친구, 손가락 친구 어디 갔냐고 하도 찾아가지고, 좀 무리하겠지만, 와서 좀 수고 좀 해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뭐 평소에도 그렇게 물건이랑 대화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너무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 알았지? 자, 보세요. 자, 갈등의 유형으로 첫 번째, 내적 갈등이 제시되어 있죠. 자, 내적 갈등이라는 거는 뭐예요? 겉으로, 밖에서 누군가와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싸우는 거죠. 천사와 악마가 싸우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내적 갈등. 개인이 양심과 비양심. 나왔잖아요. 자, 아까 선생님 모든 갈등은 어디에서 출발한다? 자,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갈등에서 출발한다라고 했어요. 자, 이것이 내적 갈등, 즉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으로 표현될 때는요. 자, 요런 식으로 요것들이 구체화될 수 있다는 거죠. 이상 측면에는 양심이 있겠고요. 그렇죠? 현실 측에서는 비양심이 있겠죠. 자, 현실적으로 양심을 지키면서 살다 보면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양심을 지키다 보면 손해를 볼 때가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양심을 버려버리고 현실적인 이득을 취하는 그렇죠? 그런 유형의 내적 갈등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사랑과 증오. 이것도 뭐 사랑이 이상, 증오가 현실, 여기다 대응을 시킬 수 있을 거고요. 선의와 악의, 그쵸? 선과 악의 그런 심리적 모순으로 인해 느끼는 내적 갈등이다. 자, 그래서, 자, 이 갈등에서 만약에 주인공이 이것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면 그 주인공은 긍정적 인물이 되어서 이 작가가 어때요? 좀 더 우호적으로 바라보게 될 거고요. 만약에 주인공이 얘를 결국 선택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때요? 작가가 얘를 부정적 인물로 생각하고 즉 비양심, 증오, 뭐 악의 이런 것들을 선택하게 된다면 작가가 이 사람을 좀 더 부정적으로 보고 그래서 냉소적, 비판적, 풍자적 어조를 지니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내적 갈등은 그 인물 내부에서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반대쪽에 서 있는 게 바로 외적 갈등이죠. 자, 외적 갈등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내적 갈등이라는 게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라고 한다면 이 외적 갈등은 한 사람과 그 사람 밖에 있는 그죠? 다른 사람, 또 사회, 또 운명, 또 자연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갈등이 바로 외적 갈등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이상과 현실의 관계를 놓고 보게 된다면 자, 개인과 개인의 갈등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주동인물과 반동인물이라고 할 때 자, 주동인물 이거는 주인공이 되겠죠. 반동인물은 이 사람과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겠어요? 나는 이상을 쫓고자 하는데 뭔가 양심을 지키면서 살아가려 하는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려 하는데 자, 이런 주인공과 자, 어떤 이상을 간직하고 있는 주인공과 이것에 대해서 어떤 유혹을 하는 인물 혹은 어떤 경제적인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주인공을 괴롭히는 주인공의 신념을 파괴하고 주인공의 양심을 팔기를 강요하는 그런 인물들 간의 갈등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개인과 개인의 갈등을 봤을 때 여러분은 뭘 파악해야 되냐?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싸우고 있느냐? 멀리 가서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는 이유야 많겠죠. 5만 가지 이유로 싸우겠죠. 하지만 그 5만 가지를 여러분이 다 알 수는 없어요. 이걸로 단순화시켜놓고 본다면 결국 싸우는 거는요. 개인의 어떤 양심과 신념을 지키려는 그런 사람과 그것을 파괴하려는 사람 간의 갈등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개인과 사회의 갈등을 보도록 하세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이 개인 이 이상이 해당할 수 있고요. 사회적 환경에 현실이 가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이 개인은요.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꿈을 가지고 이 꿈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회 현실이 그것을 가로막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길동이를 보면 어때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어머니가 아니구나.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자, 뭐예요? 자기도 입신양명하고 싶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싶고 형을 형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회의 어떤 뭐죠? 제도에 따라서 신분차별이라는 그 제도, 그 현실에 따라서 길동이가 어때요?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신분이라는 것도 역시 이 현실에 포함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인이 그가 속한 사회적 환경과 충돌하여서 겪는 갈등. 꼭 고전 소설뿐만 아니라 현대 소설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냥 나는 꿈을 가지고 내 꿈을 이루면서 살고 싶은데 세상은 자꾸 이 사람에게 뭔가 사기를 쳐가지고 돈을 많이 벌거나, 그죠? 아니면은 뭔가 불법적인 일을 자행해가지고 이득을 챙기거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회사나 뭐 이런 것들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역시 소설에 나올 수 있는데 그건 뭐다? 개인과 사회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상과 현실의 틀에서 우리는 내적 갈등과 그리고 외적 갈등에서의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 부분은 조금 달라요. 자,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으니까 그냥 요거는 개념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세요. 자, 개인과 운명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운명,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주인공이 자기는 어떻게 살고 싶은데 이 사람이 타고난 운명이 그걸 자꾸 막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어때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과학적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그래서 이거는요, 현대소설에서는 많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있긴 있어요. 자, 대표적인 게 뭐예요? 김동리의 영마라는 작품이죠. 이 영마는 뭐예요? 정착해서 결혼해서 살고 싶은 성기와, 그쵸? 이 성기에게 껴있는 역마살이라는, 저 역마살이 뭐예요? 어디 정착하지 못하고 한 군데에 머물러 살지 못하고 여기저기 또 떠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삶인 거죠. 그렇죠? 그 운명과의 갈등이에요. 그래서 역마살을 이겨내고 그냥 살고자 하는 개인, 정착해서 살고자 하는 개인, 그리고 얘를 가만히 한 군데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운명. 그쵸? 딱 들었을 때 에이 그런 게 어딨어 현실 세계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현대소설에 와서는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만나게 될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여러분은 개념만 잘 이해를 해주도록 하세요. 개인과 그 개인이 벗어나고자 하는 운명의 굴레 사이의 갈등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과 자연. 이거 역시 우리나라 소설에 별로 없습니다. 자, 이건 뭐냐 하면 개인이요, 뭐랑 싸우냐? 자연 환경이랑 싸우는 겁니다. 자연 환경. 굉장히 어때요? 크고, 무섭고, 파도가 몰아치고, 산사태가 나고, 내가 여길 개척해서 살아야 되고, 이런 내용들 본 적 없죠. 거의. 그죠?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이거는요, 우리나라 소설에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자연 환경은요, 그렇게 힘이 센 애들이 많지 않아요. 막 깎아지른 듯한 그런 바이옴, 그랜드 캐년 뭐 이 정도 돼야 인간이랑 싸우는 자연 정도, 그 정도의 위치에 있을 수 있을 텐데 우리나라의 자연은 굉장히 예쁘잖아요. 아기자기하고 그런 것들에 비하면. 그래서 막 우리가 뭔가 굉장한 힘을 들여서 노력해가지고 개척하고 막 이겨내고 이래야 되는 내용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과 운명의 갈등, 개인과 자연의 갈등은 여러분 이론상으로만 조금 알아두시고 굳이 이거를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개념적으로 좀 이해를 해두도록 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개인과 개인이든 개인 사회든 즉 외적 갈등이든 아니면 개인의 내적 갈등이든 간에 결국 시작점은 여기였다라는 점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거를 추구하는 주인공에 대해서 작가는 굉장히 우호적이지만 이거를 추구하는 주인공에 대해서는 작가가 비판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주제도 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건 선생님이 뒤에 있는 그 유형 다지기에서 다시 확실하게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 살펴본 부분에서요. 자, 갈등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자, 이제 원래 오늘 우리의 그 진도로 돌아오시게 되면 38쪽을 한번 보도록 하세요. 자, 38쪽을 보면은요, 맨 처음에, 종합적 이해와 감상이라는 부분에 문학작품의 감상 방법에 관련된 개념이 나와 있죠. 이거 선생님이 시 부분에서 정리해줬던 겁니다. 작품 밖에서 작품 감상의 포인트를 찾는 것과 작품 안에서 찾는 것. 그래서 밖에서 찾는 거는 외제적 관점, 안에서 찾는 거는 내재적 관점이라고 했죠. 그리고 작품 밖에서 찾는 거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반영론이란 그 시대 상황을 고려하는 거. 표현론이란 작가의 경향을 고려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효용론이란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작품 안에 있는 걸로만 해결하는 거는 내재적 관점으로서 다른 말로 구조론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우리 책에서는 그 구조론이라는 말이 절대주의적 관점이라는 말로 바뀌어서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요, 지난번에 배웠었으니까 여러분이 복습한다라는 측면에서 표에 있는 내용 읽어보시고 밑에 나와 있는 그림, 선생님이 똑같진 않아도 비슷하게 그려줬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 밑에 있는 그림의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걸 이론적으로 아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문제풀이에 써먹을 수가 있을 것이냐. 자, 여러분, 보통 이런 관점들은요, 보기로 제시가 됩니다. 시에서뿐만이 아니라 소설에서도 보기로 제시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에 문제 해결 방법 해가지고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보기가 있는 문제를 소설에서 어떻게 풀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오늘 막차 또 태워드리도록 할게요. 자, 소설에서 보기가 있는 문제를 푸는 방법 뭘까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요. 보기와 선택지의 내용이 서로 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보기에서 어떤 1970년대 시대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시대 상황 과 관련된 내용이 우리가 풀어야 하는 문제에 나와 있는 선택지의 내용과 하나하나 일치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에서는 별로 문제가 안 생겨요. 여러분이 힘든 이유가 그거예요. 보기를 보고 나서 선택지를 봤을 때 이거는 왠지 좀 어느 정도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서, 이럴 경우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되냐? 두 번째죠. 자, 두 번째, 보기에 부합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즉 선택지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보기와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지문의 내용을 잘못 분석했다면 그건 틀린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지문의 내용을 잘못 분석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사건을 잘못 파악한 거죠. 혹은 인물의 심리를 잘못 파악한 거죠. 자, 그래서 인물의 심리라든가 사건의 어떤 인과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뀌어 있게 되면 아무리 보기에서 좋은 내용이 나오고 그거를 선택지에 갖다 쓴다 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지문에 나와 있는 사건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이다라는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겠네요. 됐죠? 자, 밑에 보시면은 이제 소설의 창의적 변용이라는 개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어진 지문을 다른 식으로 바꿔서 다시 한번 써보자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 표에 보시면은 시점 바꾸기, 서술의 관점 바꾸기, 표현 바꾸기, 다른 장르에 적용하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로 문제가 나오는 건 뭐냐 하면 시점 바꾸기,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 다른 장르로 바꾸기. 자, 이 두 가지가 주로 지금까지 출제가 많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서술의 관점이나 표현을 바꾸는 건 좀 부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요건 잘 문제를 안 내요. 요거 두 개에서 거의 나온다는 거. 시점 바꾸는 건 여러분 시점에 대한 개념만 명확하게 가지고 있다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따로 이건 선생님이 설명을 안 할게요. 중요한 건 이거죠. 자, 다른 장르로 바꾼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장로처럼 보이죠? 자, 다른 장르로 바꾼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건 소설 지문이죠. 자, 이 소설을 자, 주로 뭘로 바꾸냐? 희곡으로 바꿔라. 혹은 시나리오로 바꿔라. 자, 요런 주문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희곡으로 바꾸라는 얘기는 이 소설을 연극으로 만들으라 는 얘기고요. 자, 소설을 시나리오로 바꿔라라는 얘기는 얘를 영화로 만들어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풀 수가 있을까요? 자, 먼저 얘네들이 어떤 특성을 가진 애들인지를 봐야 돼요. 소설이라는 거는 서술자가 나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그쵸? 여러분이 글로 읽고 있는 거지만 사실은 누군가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거를 희곡이나 시나리오, 즉 연극이나 영화로 바꾸게 되면 눈에 보이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리고 배우들도 연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글로써 읽을 때는요, 뭐 이렇게 딱히 되게 단조롭게 읽어도 뭐 상관이 없고요. 그쵸? 글을 가지고는 우리가 뭐 어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파악하기는 좀 힘들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되면 배우들의 연기가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갈래를 변용할 경우에, 다른 장르로 바꿀 경우에 1차적으로는요. 소설에 나오는 인물의 심리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자, 이 심리 상태가 여기에서 어떤 어조로 표현이 되는지, 떨리는 목소리로 라든가 아니면 야! 화가 난 듯이 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 심리 상태가 어조로서 특히 이런 괄호 안에 있는 말 뭐죠? 지문이죠. 그렇죠?
지문, 뭐 지시문, 그쵸? 행동 지시문 이런 것들로서 어떻게 표현이 될 수 있는지 요거를 한번 봐줘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 하면은요. 자, 소설은 그냥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지만 이거는 눈에 보이게 하는 거랬죠. 특히 이런 부분. 자, 연극보다 영화가 요즘에 더 어때요? 강조되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 사건의 전개를 어떻게 화면을 구성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화면 구성이라는 거는 뭐죠? 여러 가지 편집을 통해서 많은 그런 방법들을 쓸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아직 잘 이 시나리오 용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겠으면은 선생님의 개념 급탑제에서 극문학 부분을 찾아서 들어보세요. 거기 시나리오에서 선생님이 시나리오 용어들을 설명해 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PD님이 편집을 잘 하셔서 눈에 딱 보이게 실제로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클로즈업이 뭐냐, 클로즈업 선생님 얼굴 훅 들어오고 좀 깜짝 놀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인서트가 뭐냐, 페이드 아웃, 페이드 인이 뭐냐를 실제적으로 이 강의 화면으로 보여드립니다. 그러니까 혹시 개념 급탑제 안 보셨으면 지금 가셔서 그 부분만 살짝 보고 오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화면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문제를 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몇 가지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구체적으로 화면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여러분이 찾아보시라고 했고 선생님은 이거를 소설과 연결시켜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뭐가 나올 수 있냐? 자, 소설에서 회상 부분이 나온다. 자, 이러면 뭐 어때요?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막 옛날 일 회상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왕왕왕왕 막 이러면서 뭔가 다른 옛날의 그 장면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현재 그 회상에 빠진 나의 표정과 그리고 과거의 그 장면이 살짝 어때요? 겹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회상에 사용되는 시나리오 기법은 뭐다? OL, 오버랩이죠. 그쵸? 겹치기를 사용할 수, 화면 겹치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뭐가 있냐면요. 인물의 어떤 심리, 감정, 자, 이런 것들을 부각시킬 때가 있어요. 자, 보통 영화 같은 데서 인물의 심리나 감정은 어떻게 나타나죠? 표정 연기에서 드러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 표정 연기가 중요한데 인물의 심리나 감정을 인물이 저 멀리에서 요만하게 나오면 볼 수 있어요? 안 되죠. 표정을 확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물의 얼굴을 딱 크게 보여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인물의 심리나 감정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자, 뭐다? 클로즈업이다. 됐죠? 자, 그리고 네. 자, 그래서, 그리고가 아니고, 자, 회상에서는 주로 OL, 그리고 인물의 심리나 감정을 나타낼 때는 CU, 클로즈업이 사용된다. 자, 한 가지만 더 하게 되면은, 자, 중요한 소재가 나올 때가 있어요. 자, 지난 시간 선생님이 소설에서 소재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림 뭐 이런 거 나왔었죠. 백황죽 이런 그림, 뭐 조약돌 이런 것들. 자, 소재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뭘 할까요? 이럴 때는요. 자, 클로즈업이라는 거는 전체 화면에서 그 사람만 딱 더 가까이에서 촬영한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소재가 더 부각이 된다. 이럴 때는 뭘 사용하냐? 인서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인서트라는 것은 뭐죠? 삽입 화면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그 소재만 딱 부각을 시키고자 할 때, 뭐 편지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그림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자 할 때는 사람들과 사람들이 나오는 그 사이에 얘를 삽입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갈래 변형에서 요런 정도, 이 세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는 게 좋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요. 이런 갈래 변형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막 정신을 뺏기죠. 그쵸? 오, 이거를 막 영화로 만들어 보네. 뭐 클로즈업 하면 되겠다. 오버랩 하면 되겠다. 정신을 뺏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뭘 놓칠까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막차 태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래 변형 문제에서는요. 형식보다 내용에 더 유의하십시오. 이거 진짜 비밀인데요. 뭐 비밀 맞아요. 자, 이거 진짜 비밀인데 뭐냐면은요. 이게 형식 때문에 우리가 막 현란하게 막 헷갈려갖고 여기에 클로즈업이 더 맞을까? 오버랩이 더 맞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사이. 사실 답은 어디에 있냐? 소설의 내용을 좀 틀리게 해석한 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면 구성에 우리가 막 정신 팔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화면 구성은 웬만하면 다 맞게 가요. 문제는 뭐냐? 내용을 잘못 파악해가지고 그거를 화면 구성을 하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형식이 바뀌고 이런 것들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오히려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되냐? 이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 특히 인물의 심리 상태를 잘못 파악을 했다거나 사건의 원인을 잘못 파악했다거나 이런 부분에 더 유의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도 형식보다 내용에 더 유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개념들 정리하겠습니다. 갈등에 대한 이야기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종합적 이해와 감상, 그래서 보기가 나오는 문제 어떻게 풀어라 라고 얘기했고, 세 번째로 창의적 변형, 그래서 갈래를 바꾸는 문제, 이런 것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역시 돌아온 자, 명언 타임입니다. 자, 오늘의 명언은요, 우리 수연이가 올려줬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소중한 김수연이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꿈은 날짜 옆에 적어 놓으면 목표가 되고, 목표를 잘게 나누면 계획이 되며, 그 계획을 실행하게 되면 꿈은 실현이 된다. 와, 진짜 이거 멋진 말이지 않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꿈을 가지고 있으면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 나 언어 1등급 생각만 하면 뭐 하냐는 거죠. 그쵸? 자, 여러분 수능 날짜, 달력 그 날짜에다가 박아 놓으십시오. 내가 언어 1등급 받는 날. 그러면 그건 그냥 단순한 꿈, 사라져버리는 꿈이 아니라 여러분의 목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잘게 나눠보라는 거죠. 내가 언어 1등급을 받기 위해서 그 전에 무엇들을 해야 할까? 그것은 계획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그때그때 실행에 옮기게 되면 여러분의 꿈은 실현된다는 거죠. 선생님, 계획을 어떻게 짜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뭐 어떻게 짤지 모르긴 뭘 몰라요. 선생님이 OT 때 다 얘기해줬구만. 아직 안 봤으면 가서 보십시오. 아니면 선생님이 그 공지사항에 올려놓은 내용이 있어요. 그거를 참조해서 자신의 현재 위치라든가 자기가 지금 무엇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계획을 짜도록 하십시오. 계획을 짜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하면요,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오늘 수연이 고맙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이제 유형 다지기를 가봐야겠죠. 자, 유형 다지기를 보시면은요, 검은 뿔이라는 작품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자, 문제를 먼저 한번 살짝 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 1번, 보기가 있어요. 자, 선생님이, 시와 마찬가지로 소설에서도 보기를 통해 뭐를 얻을 수 있다?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지금 이 보기를 보니까 1970년대는 해가지고 보기에 시대 상황이 주어져 있네요. 자, 이거 무슨 관점? 반영론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대 상황 1970년대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자, 어떤 특징이냐? 파행적인 경제개발과 그로 인한 계층의 양극화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자, 1970년대라는 시기는요, 자, 경제개발 뭐 좋죠. 좋지만 파행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양극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양극화가 뭐예요? 잘 사는 사람들 엄청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 엄청 못 살고 양극으로 나눠진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계층의 양극화는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에게는 가난으로 인해 생존이 위협당하는 가운데 끝없는 소외감과 심하면 적대감까지 불러일으켰다. 자, 양극화 양쪽 끝에 있는데, 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자, 생존이 위협당하고, 자, 그리고 또 뭐죠? 적대감, 그리고 소외감,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한편 부유한 계층의 사람들, 자, 부유한 계층의 사람들에게는 겉으로는 화려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뭐요? 속물화되어서 뭐다? 의식이 마비된, 자, 그런 상태를 야기하게 되었다라고 이 양극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울러 당시 사회는, 즉 1970년대 사회는 물질 만능주의와 가족 이기주의가 만연하였다. 그래서 이 당시에
시대 상황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기의 마지막 줄을 보시면은요, 이 작품은 이러한 사회 문제를 반영한 작품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없어도 되는 말이죠. 자,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 보면 보기에 이 작품도 이런 상황을 나타낸다. 이 작품도 작가의 이런 경향을 따르고 있다. 이런 말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있든 없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죠? 왜요? 1970년대는 대체적으로 이런 상황이었어. 근데 이 작품은 예외야. 이럴 거면은 이 보기를 뭐하러 줬겠어요. 그쵸? 이 보기에 부합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보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작품도 그렇구나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푸는 문제 중에 이런 마지막 문장이 없다 하더라도 이 보기의 내용에 이 작품이 해당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고 봐야 됩니다. 그 보기의 관점에 맞춰서 읽어줘라라는 그런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1번 문제를 통해서 이러한 배경 지식을 얻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시면은요. 위글의 진해가 보기와 같이 일기를 썼다고 할 때, 자, 이건 뭐예요? 나름의 갈래 변용입니다. 그쵸? 소설을 일기로 바꿔준 거죠. 자, 그런데 소설을 단순히 일기로 바꾼 것이냐? 그건 아니죠. 자, 이게 바뀌게 되니까 뭐도 바뀌어요? 시점도 바뀌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지금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3인칭 시점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일기라는 거는 누가 쓰는 거예요? 내가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일기에서 모든 주어는 즉 일기의 서술자는 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3인칭 시점에서 1인칭 시점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점의 변화가 있겠어요. 자, 일기로 바뀐다는 것은 형식상으로는 시점의 변화입니다. 근데 아까 선생님이 막차에서 뭘 태워줬죠? 갈래 변형에서는 형식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내용이 더 중요해질 수 있다. 이거는 참고로 알아두시고 우리가 오늘 풀게 될 문제는 이런 형식보다 내용이 혹시 잘못 반영이 되어 있지는 않는가? 이거를 한번 따져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번 시간 맨 처음에 소설은 갈등에 의해서 이야기가 전개된다라고 했는데 그 갈등은 어떤 종류의 갈등이든 결국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갈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설의 주인공이 어느 쪽에 더 가까우냐에 따라서 작가의 태도와 주제의식이 바뀔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이상을 따르는 사람인지 현실을 따르는 사람인지 그걸 보면서 갈 필요가 있겠죠. 같이 한번 보세요. 자, 앞부분의 줄거리 봅니다. 바이올린 전국 음악 콩쿠르에서 아들이 1등이 될 수 있도록 손을 써놓은 진해는 자, 콩쿠르에서 아들이 1등 할 수 있게 미리 손을 써놨다. 뭐 어떻게 손을 썼을까요? 돈을 뭐 주든가 이랬겠죠, 그쵸? 자, 이거는 그러면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이상과 현실에서 어느 쪽에 가까운 곳이에요? 여기는 양심, 신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여기에 있는 게 비양심, 돈 뭐 이런 거였죠, 그쵸? 자, 그러니까 진해는 아마 이쪽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진해는요 종합병원장인 남편과 함께 헐. 자, 여기에서 이 남편 어떤 사람? 종합병원의 원장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보기에서 정리했던 내용이 있었죠? 자, 여기 보세요. 어디 있어요? 이 사람들이죠. 여기에서의 진해와 또 진해의 남편, 즉 이 가족이 속해 있는 곳은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기에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된 것을 비판한다라고 했잖아요. 결국 이 작품은 뭐예요? 진해와 그 남편의 어떤 이런 상태를 비판하는 그런 소설이 될 수가 있겠죠. 그쵸? 자, 종합병원장인 남편과 함께 대회장에 가려고 병원으로 남편을 찾아간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산소호흡기를 떼어내는 바람에 8살 된 아이가 사망한 사건이 일어나 있었다. 자, 산소호흡기를 왜 떼어냈을까요? 이걸 뗐기 때문에 사망했다는 거는 계속 끼고 있었으면 안 죽었을 거란 얘기거든요. 이유는 바로 다음에 나오죠. 병원비를 40-50분 늦게 가져온 아이의 부모. 자, 이 죽은 아이의 부모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병원비를 마련하지 못해서 늦게 가져온 거죠. 근데 그 40-50분을 기다려주지 못해서 그 아이를 결국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모든 것들이 어때요?
병원장의 어떤 뜻에 따른 것이다 라고 본다면 이 병원장은 어때요? 애가 죽건 말건 병원비 가져와라. 애 살리고 싶으면 돈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인 거죠. 자, 진해의 남편도 역시 이곳, 자, 이 현실 쪽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아이의 부모는 아이의 시신이 있는 응급실에서 절규하고 있었고 사건의 전모를 알게 된 진해는 황급하게 원장실로 들어간다. 자, 이상과 현실, 양심과 신념을 지키는 삶과 이런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삶 사이에서 지금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자, 이들이 주인공이라는 이야기이고 작가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그런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겠죠. 자, 주제는 뭐라 그랬어요? 자, 이러이러한 이러이러한 것을 추구하는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비판이다. 결국 이 작품은 무엇인가에 대한 비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무엇인가는 뭐다? 바로 이런 속물, 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돈만 추구하는, 아까 보기에 보면 물질 만능주의와 가족 이기주의라는 말이 나와 있었죠?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삶에 대한 비판이 이 작품의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앞부분의 줄거리만 읽고도 사실 우리는 이 작품의 주제까지, 갈등의 양상까지 모두 다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일로 환자가 줄면 어쩌죠? 지금 애가 죽었는데 이것 때문에 병원에 환자가 줄어들어서 우리가 돈을 못 받으면 어쩌냐? 어때요, 지금? 이 진해는 부유층, 돈이 많으면서도 계속해서 돈이 줄어들게 될까봐, 병원에 들어오는 돈이 줄어들게 될까봐 그것만 걱정하고 있죠. 그죠? 이게 뭐예요? 물질 만능주의가 되는 거죠. 자, 염려할 것 없어. 환자는 얼마든지 생기게 마련이고 세상 사람들은 무슨 일이고 잊어먹기 명수들이니까. 진해는 거의 기분이 회복되었다. 어떻게 회복될 수가 있어요? 애가 죽었는데. 그죠? 자, 그러나 깨름직하게 한 가락 남은 것이 있었다. 뭔가 좀 꺼림직해요. 그 부모한테는 보상금이랄까 그런 쪽으로 뭘 좀 주나요? 이거 뭐죠? 돈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태도죠? 역시 물질 만능주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돈을? 아니, 병원이 무슨 자선냄민 줄 알아, 당신은? 그게 아니고요. 아까 응급실을 지나오다가 들으니까 애 아빠의 모양인데 너희 놈들 새끼 다 쳐죽이고 말겠다. 꼭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잖아요. 자, 이건 뭘까요? 자, 이 가난한 사람들 어때요? 아이가 죽었습니다. 정말 이건 생존을 위협받다 못해서 완전히 그걸 포기하게 된, 생존하지 못하게 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너희 놈들 새끼 다 쳐죽이겠다. 이 너희 놈들이 누구예요? 병원 측이죠. 즉 있는 자들에 대한 적대감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게 겁나서 돈 주고 한번 봐달라고 빌기라도 하란 말인가? 그 친구 워낙 무식해서 법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모양이고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마. 쓸데없다니요. 자기 애가 죽었는데. 그죠? 그 사람들은 자기 애가 죽으니까 그럴만한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랑 상관 있는 일이 아니니까 뭐 신경 쓰지 마라. 자, 그래도 어째 마음이 이렇게도 그 친구 시기라면 이 세상 의사나 가족은 씨도 안 남아났겠잖아. 자, 커피나 한 잔씩 마시고 싹 잊어버려. 커피는요 시간 없어요. 한 잔해. 이럴 때 마시는 게 별미야. 자, 지금 옆에서 아이가 죽었는데 이럴 때는 커피 한 잔이나 해. 이럴 때 마시는 커피가 최고야. 뭐예요? 정말 이 사람들 아무런 감정도, 아무런 생각도 없는 그런 상황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의식이 마비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비서를 겸하고 있는 간호사가 가지고 온 커피를 마시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기분이 가벼워졌다. 몇 시부터랬지? 2시예요. 서둘러야겠어요. 난 준비 완료야. 출발하지. 진해는 남편과 나란히 걸어 뒷문을 통해 대기 중인 차에 올랐다. 다시 응급실 복도를 지나가지 않은 것이 그렇게 홀가분할 수가 없었다. 자, 지금 보면 훨씬 기분이 가벼워졌다. 그렇게 홀가분할 수가 없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진해의 내면을 서술한 겁니다. 자, 그러면 소설에서 3인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걸 일기로 바꿔주게 되면 1인칭이 되면서 이것이 뭐예요? 나의 감정으로서 표현이 되겠죠.
그죠? 자, 계속해서 봅시다. 신호등이 바뀌면서 차가 급정거를 했다. 차 천천히 몰아. 자넨 같은 말을 왜 몇 번씩이나 하게 만드나? 원장이 미간을 찌푸리며 꾸짖었고 죄송합니다. 바쁘신 것 같아서 운전사가 어물거렸다.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자 진해는 남편 가까이 다가 앉았다. 여보, 동찬이가 1등을 하면 무슨 선물을 하실 거예요? 1등 하게 지금 이미 만들어 놨죠. 그쵸? 남의 애는 죽었는데 지금 자기 자식이 1등 하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가족 이기주의죠. 보기에 나왔던, 그쵸? 자, 글쎄 뭘로 하면 좋을까? 바이올린을 바꿔주도록 해요. 아주 좋은 걸 받았어요. 좀 비싸긴 하지만 1등을 해야 말이지. 틀림없어요. 당신은 돈 준비나 하세요. 진해는 남편 곁으로 다가앉으며 팔짱을 끼웠다. 자, 지금 이 지문에 대해서 이 문제는 없지만 만약에 이 지문에 대해서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가 나온다면 이 지문의 가장 큰 서술상의 특징이 뭐죠? 여긴 뭐가 많아요? 따옴표가 많죠? 따옴표가 많다는 건 대화가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술자가 사건을 직접 서술하기보다는 대화에 의해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대화에 의해서 인물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요런 내용이 서술상 특징 문제의 답이 될 겁니다. 됐죠? 자,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풉시다. 1번. 자, 1번. 보기를 바탕으로 위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아까 우리가 보기에서 정리한 내용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본문을 읽으면서 지문을 읽으면서 내용을 확인을 했었죠. 자, 의식의 마비, 뭐 생존의 위협 이런 것도 선생님이 다 언급을 했는데 답만 얘기하죠. 뭐죠? 3번이죠. 자, 죽은 아이의 부모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진해의 태도는 물질 만능주의의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암시하고 있다. 이건가요? 아니죠. 오히려 돈으로 다 해결하겠다라는 그 태도가 물질 만능주의의 실태를 보여주는 거죠. 그쵸? 돈을 주겠다, 보상금을 지급하겠다. 이거는 물질 만능주의의 해결 방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뭐죠? 3번이죠. 그죠? 자, 나머지 1, 2, 4, 5번은 뭐 의식마비, 뭐 생존의 위협, 가족 이기주의, 적대감 이런 것도 선생님이 다 아까 짚어줬습니다. 3번만 확인하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위글의 진해가 보기와 같이 일기를 썼다고 할 때 기억에서 미음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소설이 일기로 바뀌게 되면 일단 시점이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아까 선생님 얘기했듯이 형식보다 내용에 주의해라 라고 했죠.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문장들을 내용상으로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하나하나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기억을 보시면 오늘 남편과 함께 바이올린 전국음악 콩쿠르에 출전한 동찬이를 응원하러 가기 위해 남편의 병원에 갔다. 이거는 뭐 다 어떤 사실 관계이니까요. 그쵸? 사건만 제대로 파악을 했으면 응원하러 같이 가려고 병원에 간 거니까 그 선후 관계만 잘 파악하면 되시죠. 그쵸? 기억은 문제 없습니다. 자, 니은. 병원에서는 아이가 죽은 재수 없는 사건. 자, 이거는 뭐예요? 재수 없는 사건이라는 건 이 사건을 바라보는 진해의 시각이 나타난 거죠. 그럼 확인해봐야죠. 이 여자는 정말 이걸 재수 없다고 생각할 만한 인물인가? 그럴 만한 인물이죠. 그쵸? 왜요? 진해와 병원장은 다 뭐예요? 어떤 의식이 마비된 그런 속물적인 부유층을 상징하니까요. 그쵸? 재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 해볼게요. 자, 나는 아이 부모의 절규하는 소리가 깨름직해서 몹시 불안했지만 남편은 의외로 의연하게 행동하고 있었다. 돈 같은 거 안 줘도 돼. 뭐 병원이 자선 냄비야? 이러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행동을 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기사는 죽은 아이가 마치 자기 자식이나 된 듯 상심하여 에잉?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냥 바쁘신 것 같아서 빨리 운전을 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만 나왔지 기사의 내면 심리는 우리가 지문에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일기가 되면서 어떤 형식이 바뀌었냐 이거 말고 내용에서 문제가 출제가 돼버린 거죠. 자, 그래서 리을이 잘못 옮겨놓은 거라서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음. 차 속에서 동찬이가 대회에서 1등을 하면 바이올린을 선물해주라는 내 청을 들어주는 남편에게 나는 틀림없이 1등을 할 거라고 장담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어디서 찾아와야 돼요? 자, 여기까지는 이 뒷부분에 대화에서 알 수 있지만 틀림없이 1등을 할 거라고 장담하는 부분. 일단 이미 손을 써놨고요. 그쵸? 일단 이미 손을 써놨고 마지막 부분에서도 뭐라 그러죠?
틀림없어요. 당신은 돈 준비나 하세요. 라고 해서 뭐예요? 정말 1등을 확신하고 장담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것도 뭐예요? 내용 일치 문제였다는 거죠. 앞으로도 갈래 변형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이 일단 형식 때문에 쫄거나 겁먹거나 이러지 말고요. 내용 일치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보면 더 쉽고 빠르게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설, 단골, 유형들 3시간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소설 유형 연습 들어갈게요. 자, 바로 뒤에는 수필 단골 유형이 나와 있지만 요거 말고요. 요건 다음에 하고 소설 유형 연습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